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진 텍스트 초반부 강의를 하다가 수업이 끝났었죠. 락강에 관련된 비판 몇 개를 제가 다시 강의를 해드렸는데 락강에 대한 비판 혹은 논란의 시작은 이미 락강 초기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1950년대죠. 1950년대고 지금 2018년, 19년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의 한 70년을 이어온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지난주에는 단지 그 시절에 락강에게 가해졌던 비난을 말씀드렸지만, 좀 포괄적으로 시선을 넓혀보면 오늘날까지도 락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락강이라는 문자는 그야말로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는 문자, 정신분석적 표현을 쓰면 증상적 문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함께 공부하는 세미나 11에 대한 의의를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지만, 1강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 이게 락강이 파문당한 직후에 시작한 강의라는 거야. 파문당한 직후. 다시 말해서 락강이 자신에게 가해졌던 그 비난을 언급하는 5강의 초반부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뭐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락강 자신에게는, 혹은 락강을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논란에 관련된 언급이 됐었다는 것이죠. 왜 정신분석을 관념론화하느냐? 그에 대한 답변은, 락강의 답변은 그거였죠. 그렇지 않다. 정신분석은 관념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경험적 학문보다 실제의 접근에 들어가는 실천이다. 라는 게 락강의 답변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비판들, 왜 정신분석을 확장된 구도에서 다루지 않는가? 예를 들면 뭐 르장드러 같은 락강의 제자의 비난도 있었죠. 혹은 미셸 푸코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인간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이라면 그게 락강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개인이라는 것을 논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잖아요. 만약에 인간의 욕망이 그토록 타자의 욕망인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면, 물론 전부는 아니죠. 타자의 욕망이기도 하고 또한 타자의 타자라는 개념도 존재하는 것이니까, 타자의 타자라는 것은 길쌈스의 영역이고 충동의 영역이니까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욕망이 타자의 욕망이라면, 그렇다면 타자의 장을 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 타자의 장. 예를 들면 르장드처럼 고대법을 연구한다는, 법 체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욕망을 규정하는 가장 상위의 권력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욕망이 어떠해야 한다, 혹은 어떠한 욕망은 불법이다, 혹은 욕망이 어떻게 루틴화되어야 하고,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온갖 종류의 가족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고, 그 가족제도 내에서는 어떤 것들은 바람직하고 어떤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라는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에 대한 탐사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혹은 미셸 푸코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인간의 영혼을 다루고 신체를 다루는 가장 중립적인 체계인 것처럼 보이는 의료 제도 자체가 결국 권력의 장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타자의 욕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탐사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 모든 장들에 대해서 락강은 왜 외면을 하는가라는 비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철학자들로부터 그런 비난이 있었죠. 철학자들로부터 락강은 왜 그렇게 본인이 다 말해놓고,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말해놓고, 왜 임상실이라는 장소에 자신의 실천의 장을 한개 짓는가, 혹은 보다 확장된 방식의 탐사는 왜 이어나가지 않는가, 뭐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보다 자유로우니까, 철학자들은 그야말로 내담자를 다루는 즉각적인 응답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고, 그러한 질문들의 하나의 거대한 뭐랄까요,
사인이 들레즈와 과타리의 안티오이디푸스였죠. 엉티오이디푸스. 과타리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들레즈는 뭐 철학자이고 철학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사변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철학을 예술적 기회와 동일시하는 개념의 발명이라고 하는 여정으로 사유하는, 자,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고 친다면, 과타리는 사실은 정신의학자예요. 과타리는 정신 분석에 대해서 상당한 실천해왔던 인물이고, 실제로 정신병자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실천을 해왔던 인물인데, 그 두 인물이 락강을 비판하기보다는 프로이트를 비판을 하면서 그 엉티오디프, 안티오디푸스라는 텍스트를, 그리고 그것의 이북격인 밀플라토, 천개의 고원이라는 텍스트를 함께 창안을 해내죠. 새로운 문법의 철학서 혹은 새로운 문법의 정신분석서라고도 볼 수 있는 그 텍스트를 창안을 해내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때로는 호의적이고 혹은 때로는 비판적인 락강을 둘러싼 논란의 담론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겨냥한다는 거예요. 왜 확장하지 않는가? 왜 관념론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가? 혹은 왜 가부장적 체제 내에 머무는가? 라는 거죠. 물론 60년대에 등장했던 그런 비판이, 특히 뭐 이 세미나가 시작되고 있는 1964년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비판은 락강을 오인하는 비판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50년대 이전의 락강이라면 이러한 비판, 5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비판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58년, 59년 그리고 60년 이후부터의 락강은 사실상 가부장제라는 것, 상징계라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에 불완전성에 더욱더 많이 주목을 하고,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충동의 영역, 간극의 영역에 주목하는 것이 특히 이 세미나 11의 논점인 것이니까, 그렇죠. 프로이트로부터 이미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락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은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다시 분석실 내부로 돌아와서 내담자의 무의식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특히 세미나 11의 그러한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제가 세미나 11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 세미나 11을 정치학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강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세미나 11의 논점들은 그 이전에 락강이 특히 뭐 세미나 7에서 보여주었던 논점과 비교할 때는 상당히 메디컬한 차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언급들은 상당히 암시적이고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예를 들면 세미나 7은 거의 철학서나 마찬가지의 담론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심지어 때로는 위험한 주장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미나 11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거기다 정치학이라는 담론을 타이틀을 붙이는가 하면,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 어떤 세미나보다도 급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무의식을 더 이상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것으로 보지 않고, 즉 타자의 장으로 보지 않고, 타자의 욕망의 장으로 보지 않고 간극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선언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급진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미나 11은 그 어떤 그 이전의 텍스트보다, 세미나보다, 강의보다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논점. 그리고 락강이 자신의 분석, 상담실 내에 머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내담자의 잠이 내담자의 무의식이라는 장소가 사회적 권력 투쟁의 순수 표본이라고 간주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거기가 이미 충분한 권력 투쟁의 장이라고 락강은 생각합니다. 그 바깥으로 나갈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가도 좋고 나가서 탐사를 해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자신의 역할은 내담자의 무의식이라는 장소를
정치적 공간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권력 투쟁의 순수 표본이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그곳을 주목하는 것, 즉 무의식을 탐사하는 것, 또는 욕망의 장에 투사된 그러니까 무의식에서의 욕망의 장에 투사된 타자의 권력의 흔적들을 그 역동들을 관찰하는 것이 이미 충분히 정치적 급진적 태도이고 실천의 형태라고 라깡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에 그런 라깡이 초기에 이제 5강의 초반부에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비판들에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별로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가 그 정도로 암시를 했으면 그런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는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표현도 쓰고 예를 들면 뭐 세미나 59년도의 세미나에서는 내가 미학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미학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정도로 무의식이나 내담자의 욕망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미학적인 구조에 대한 암시를 했으면 자 그건 이제는 미술사가들이나 미학자들이 가지고 가서 알아서 작업을 하고 미학의 영역을 정신분석의 영향하에서 구축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내가 꼭 그거 해야 되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미학의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요즘 소개되고 있는 그 조르주 디디비베르만이라고 하는 미학자가 제가 디디비베르만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읽어보면 그냥 락강의 미학화예요. 락강에 대한 엄청난 영향 속에서 물론 락강의 영향을 받지 않은 미학자 혹은 뭐 철학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디디비베르만 같은 미학자는 미술사가는 락강에 관련된 담론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고 물론 실제로 프로이트에 대한 언급을 주로 많이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미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할 포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현대미술사가 미학자는 뭐 실제의 귀환이라는 책도 그 락강의 용어죠. 실제의 귀환이라는 책도 쓰고 그리고 대부분의 영미권 미학자들이 락강 담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미셸 푸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셸 푸코를 읽어보시면 락강이 없으면 미셸 푸코가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셸 푸코 역시 그러한 영향력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리고 알랑 바디우는 아예 대놓고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것처럼 락강을 통과하지 못하면 철학은 못한다. 20세기 철학은 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지젝은 그야말로 락강의 철학화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아예 숨기질 않는 거죠. 지젝은 본인의 이야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락강과 바디우를 뒤섞어서 새로운 담론들을 구성해내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 기표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 담화의 노릇. 자기가 S1을 던지면 직접 노동자들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락강은. 주인 기표로서 노동은 자신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었어요. 노동을 하기 좋아하지 않았어요, 락강은. 세미나를 하고 주인 기표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던지면 그걸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책을 쓴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칼랑 밀레를 만나지 않았다면 에크리도 안 썼고 책으로 내지도 않았었고 세미나들을 출간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락강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오만한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이한 인물이죠. 20세기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20세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다작을 했어요. 아주 젊은 시절부터. 미셸 푸코가 썼던 최초의 가장 유명한 책이 뭔가 그 책이 광기의 역사죠. 그리고 광기의 역사를 박사 논문으로 발표할 때 이미 미셸 푸코의 박사 논문 발표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던 교수들보다 미셸 푸코가 이미 훨씬 더 유명했었던 것이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 들레즈도 마찬가지고 책을 많이 썼어요. 텍스트를 남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던 것들에 비해서 락강은 그런 것에는 굉장히 무심했다는 거예요. 무심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세미나 10일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칼랑 밀레를 만나죠. 만나고
즉각 스파크가 일어나고 자칼라밀레에게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네가 써라 라고 전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가 써라. 그래서 공저자가 되는 거예요. 자칼라밀레가. 편집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칼라밀레는 편집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작가의 이름에 자칼라밀레가 나와요. 세미나는 락강의 세미나이지만 쓴 사람은 자칼라밀레라고 나오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것인데 본인이 그걸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좋다 그럼 이제부터 기록을 좀 남기자.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극 혹은 단초가 되었던 사건이 제가 볼 때는 파문이라는 거예요. 파문. 쫓겨나고 파문당한 상태에서 락강도 무언가를 더 강력한 방식으로 전파하고 남겨야 할 것 같은 욕망을 갖게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 11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썼던 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책, 그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분석한 책과 대응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책과 대응한다기보다 그 변론이라는 텍스트.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자신을 변론하는 그 텍스트. 그것을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는 그걸 쓰지 않았죠. 그걸 말로 했고, 그것을 플라톤이 기억하고 다시 기록을 했죠. 그 아플로지아라는 텍스트가 세미나 11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둘 모두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라는 도시로부터 파문당한 시점에서 대중들에게 강연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된 텍스트이고, 세미나 11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파문 직후에, 그러니까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의 파문 직후에 시연된 강연집이니까, 그렇죠. 이건 역시 변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론. 당신들은 나에게 이러한 파문에 고난을 부여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당당하다. 그러니까 변론이라고는 하지만 그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란 아폴로지아라는 책이 변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변론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난 잘못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죠. 지금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죽는다는 게 나쁜 건지 어떻게 하느냐. 죽어본 사람이 있냐.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해요. 아주 기이한 얘기를 하죠. 초반부에 그게 나와요. 죽음에 대한 논증이 나와요. 지금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죽어본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나쁜 건지 아닌지 아직 모르니까 결국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해도 너희들이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지금 나쁜 장소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나쁜 장소인지 니네가 알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 어떻게 이겨요. 거의 어떻게 말하면 궤변에 가까운. 궤변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궤변이라는 것은 현실의 리얼리티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담론의 권력으로부터 다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궤변에 가까운 방식으로 자신을 변론하는 소크라테스를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죽음 예찬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도 또한 락강의 세미나 11이 맞닿고 있다는 거예요. 락강이 지금 주목하고 예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대타자의 세계가 아니라 충동의 세계예요. 충동의 세계. 죽음 충동의 세계. 그리고 죽음 충동을 그 이전까지 프로이트주의자들이 혹은 국제정신분석학회가 죽음 충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봉합하거나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것을 배제하는, 즉 증상을 봉합하는, 균열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무의식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었다면, 무의식의 봉합이라는 얘기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었던 것이잖아요. 가고 있었다면 지금 세미나 11에서 락강은 오히려 간극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죽음이 중요하다. 죽음이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강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니까, 자, 이 즈음에서 락강의 세미나 11은 그야말로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대응하는 부분이 자, 있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락강은 지금 세미나 11에서 우리가 락강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락강은 지금 스스로가
증상이 되고 있어요. 증상이. 소크라테스도 본인을 증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증상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본인을 어떤 곤충에 비유하나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등해라고 표현하잖아요. 등해. 날파리. 아테네의 등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이 죽고 나면 그 등해 같았던 자신을 그리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 등해가 뭔가요? 증상인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편안하게 잠들고 있는 사람을 깨우고 간지럽히고 심지어는 병을 옮기죠. 전염병을 돌림병을 옮기는 존재가 바로 등해와 같은 파리 때인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그거라고 말한다는 것은 20세기적인 표현을 쓰자면 자신이 증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병원균이다 라고 말하는데 병원균이 있어야 너희들이 잠에서 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락강의 세미나 11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위치를 증상적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증상적 존재로서의 락강의 위상이 21세기에 오늘날 지금 현재에 와서도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걸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락강을 두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자는 거죠. 현재까지도.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도. 누구는 뭐 락강 그럼 저처럼 강의라는 사람도 있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그건 이제 락강 학계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뭐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락강 학회 바깥에서 여러분 정신분석 학회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정신분석 학회 한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정신분석 학회가 락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원생들이 락강을 주제로 논문을 쓰면 국책 사업 있잖아요. 요즘에 뭐라고 하나요? 학진 그 옛날 이름인데 학술진흥원 같은 데서 논문을 채택하고 지원금을 주는 그런 일을 할 때에도 락강 학회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락강이라는 단어는 좀 빼라 제목에서. 잘 안 된다 채택이 잘 안 되니까 내용에선 좀 포함시키더라도 제목에선 빼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락강은 좀 미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미움의 대상. 논란의 대상, 등해라는 거죠. 논란의 대상이자 등해. 그래서 락강의 논점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락강 학회 외에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학회 혹은 그 외에 다른 심리학, 치료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끔 저를 왜 초대하는지 모르지만 초대해. 저희 다른 책을 읽고 초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초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대하고 상당히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락강. 죽음을 강조하는 락강. 소크라테스와 대응하는 락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지금 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락강의 세미나 11은 결국 언어와 간극이라는 대립구조를 비로소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강연이라고 그 이론의 시작이라고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이론의 여정이라는 것은 무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그 이전에는 언어적인 장소였다라고 말하는 대신 이제는 언어의 내부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균열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 자체가 락강이 대놓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급진정치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표현했으면 읽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아니 무의식의 장은 정치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의식의 장이 정치적 공간이라는 표현을 무의식은 정치적이다라고 하고 있죠. 물론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오늘 후반부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 못하면 다음 주로 하게 될 텐데 무의식은 신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세미나 5강의 11회 5강의 마지막 부분에 자, 무의식은 신이다라는 표현은 무의식은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의 한 100배 강화된 표현인 거예요. 자, 정치가 뭔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지만 정치는 뭔가요? 정치는 경세치용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는 권력투쟁이 존재하면 거기에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배하려고 하고 거기에 저항하려는 그러한 역동이 발생하는 장소를 정치적 공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정치예요. 다른 게 정치가 아니라 국회가 있어야 정치이고 왕이 다스리는 이러한 방식의 모든 것들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의 투쟁이 시작되면 정치적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의식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엄청난 지배력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의 수준에 도달한 어떤 종류의 강력한 권력이 신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 그게 무의식의 공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의식은 정치다 라고 말하는 100번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1000번 말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세미나 11의 정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언어와 간격을 대립하는 구조로 보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있다라면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타자가 있고 타자의 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이 특히 세미나 11에서 락강이 인간이라는 주체를 혹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주체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개인이라는 신화는 없다는 거죠. 개인, 나 자신, 나를 통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은 물론 락강까지 가지 않더라도 환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세미나 11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건 타자이고 타자가 실패하는 장소가 있다. 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타자가 실패하는 장소를 타자의 타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 타자의 타자라는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락강의 기표들은 항상 중의적이죠. 다의적이죠. 다시 말해서 기표가 스스로 살아서 다른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락강이 항상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락강 스스로의 락강도 주체가 아니니까 락강도 모든 걸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표의 지배력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발화한 그 기표가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다른 의미를 생산해내는 것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타자의 타자라는 개념, 즉 대타자의 대타자라는 개념은 주로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많이 했었던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 이 타자, 권력, 이 언어의 타자, 뭐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일상적인 표현이었잖아요. 고정관념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이 고정관념의 세계는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인 여자다 남자다 하고 이렇게 규정하는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그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고정관념의 타자 배후에 더 큰 타자가 있다라고 항상 가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더 큰 타자는 지금 말하는 그 타자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타자예요. 자, 고정관념의 세계는 실패할 수도 있죠. 상식의 세계, 언어의 세계는 실패할 수도 있고 논증을 통해서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 말싸움하다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여자야만 돼? 여자 아닐 수도 있잖아.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왜 애국이라는 국가주의적인 방식의 담론 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종속시켜야 돼. 뭐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한 논증 과정 속에서 아테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래도 플라톤이 상당히 유화적으로 그렸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타자라는 담론이 완전히 반박을 당한다 해도 당하면 승복을 해요. 승복을 해요. 아테네에 등장하는 그 플라톤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현실에서 누가 논쟁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몰락시켜요. 그럼 어떻게 말하나요? 상대방이. 그래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 도리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뭔가가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이렇다라고 논리적으로는 제시하지 않지만 그런 이제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죠. 그게 말싸움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보통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그렇지. 뭐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뭐 한 50년 전에 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많다면 뭐 이혼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못했죠. 애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돼.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 페미니스트 그 50년 전에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아요. 논증을 해야 되잖아요. 논증하는데 끝에 가면 논증이 이길 수는 있어요. 보수적인 누군가와 논증에서 이길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 번 한 사람이 다시 재혼을 하는 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논증을 할 수 있어요. 뭐 근대의 담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래도 그렇지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대타자의 대타자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고정관념을 지탱해주는 대타자의 대타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원래 락강이 대타자의 대타자라는 개념을 사용했던 기원이에요.
자,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대타자라는 것이 언어의 체계니까 그 내부에 균열이 존재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균열이 붕괴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붕괴될 때에도 그 뒤에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지탱해주는 대타자의 대타자라는 것을 가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락강이 대타자의 대타자는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 대타자, 그 신학적인 대타자, 그 공건적 사회의 대타자는 이제 지워버렸어요. 뭐 20세기는 그걸 아무도 이제 안 믿게 됐다는 거죠. 뭐 그냥 저작거리에 말싸움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 신학적인 차원을, 초월적인 차원을, 즉 이데아의 차원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지탱하는 존재가 있을 거야 라는 차원을 이제는 거부해요. 이제 안 믿는다는 것이죠. 또 없어요. 그건 없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타자의 또 다른 대타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상식의 체계, 언어의 체계, 규범의 체계 말고도 뭔가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균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은 언제나 세뇌지지 않죠. 왜냐하면 세마는 권력은 대타자이니까. 대타자의 내부에 등장하는 그 오작동은 세뇌지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 오작동을 셈할 수 있는 주체는 유일하게 대타자로부터 빠져나간 절차 속에서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역설적 존재라는 것을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미나 11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구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구도의 변화. 이제 락강이 대타자와 대타자의 대타자의 대립구도를 충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혹은 간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자, 프로이트는 주로 대타자를 강조하는 시점이에요. 대타자를. 그리고 대타자의 대타자, 즉 균열의 지점을 주목하지 않고 물론 그것에 막강한 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걸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니까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대타자의 세계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이 거기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뭔가 하면 바로 프로이트가 그 개인이라는 신화, 그 인문주의적인 신화 혹은 계몽주의적인 신화,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지탱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화를 붕괴시켰던 그 프로이트가 폭파시켰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건설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도 언급이 된 내용이지만 자, 모든 것은 대타자의 욕망의 재생산이고 자,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죠. 이제 20세기에선 지겹게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지겹게 들었던 얘기예요. 모든 건 매트릭스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매트릭스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논점을 제시하면 야,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 이제 우리 다 알아. 다 매트릭스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영화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 매트릭스 2인가요? 3인가요? 등장하는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속에서 배반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신의 동료들을 배반을 하면서 미스터 스미스인가요? 만나서 스테이크를 먹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야기하죠. 이게 매트릭스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 나 알아.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어. 그러니까 나는 배반할 거야. 자, 그게 20세기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방어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속는다는 것을 아는 방식으로 속는. 자, 이 지점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조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인식의 장인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제 락강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욕망의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 모든 것이 재생산된 것이니까 매트릭스의 장소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강력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매트릭스가 정지되는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시적인 세계가 소멸하는 순간들이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죠. 지금 락강은 세미나 11에서 거기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세미나 7에서는 그것을 큰 사물이라고 가정하면서 그걸 좀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봤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은 아주 드문 순간인 것처럼
가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세미나 11에서는 그것을 중량을 줄이죠. 그것을 거대한 핵탄두였던 것을 저 북한 어딘가에 존재하는 핵탄두였던 것을 아주 중량을 줄여서 소형화시켜요. 그걸 대상 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어디에나 출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출현에 대해서 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탐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사물의 일상화, 큰 사물의 소형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미나 11이 참조하는 텍스트가 그래서 일상생활의 정신병 이야기나 꿈의 해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기 프로이트인 건 맞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즉 우리를 지배하는 대타자가 발을 헛디는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넘어지는가, 즉 어떤 방식으로 일상생활의 영역이 그토록 정치적인 것이 되는가를 탐사하는 거예요. 세미나 7에서 주로 참조했던 프로이트의 텍스트는 문명 속의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 대한 탐사가 좀 있었던 거죠. 세미나 7이. 그러니까 가장 철학적인 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미나 7을 나중에 한번 읽어볼 기회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있는데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돼 있죠. 언젠가는 할 생각이 있는데 그거 안 읽어보셔도 제 락강 인간을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문들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문들이 나와 있는데 거의 철학책이에요. 거의 철학책, 미학책. 거시적인 차원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참조가 물명 속의 불만이라는 건 역시 거의 철학책이죠. 프로이트의. 근데 세미나 11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의 해석이 주로, 특히 초반부에는 꿈의 해석이 주로 참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즉 우리의 잠든 세계가 락강의 관점에 근거한다면 현실은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든 세계인 것이죠. 이 잠든 세계가 어떻게 또 다른 꿈의 영역으로 끌려들어가는가, 어떻게 두 가지 꿈이 투쟁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5강의 이야기들이니까, 자, 오늘 제목은 주제가 꿈에 대한 것이니까, 자, 꿈에 대한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미나 11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오늘 텍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예요, 여러분. 세미나 5강 역시. 조금 뒤에 살펴볼 테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락강이 자기 개인적인 얘기는 별로 잘 안 하는데 세미나 11에서는 좀 해요. 뭐 자기 젊었을 때 어디 여행 갔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세미나 11에서는 자기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조금 뒤에 나올 테지만. 그래서 꿈이 어떻게 주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두 가지 꿈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꿈과 관련해서 그럼 정신분석은 무언가? 정신분석이 꿈에 대한 탐사를 많이 하죠. 실제 정신분석이 임상이 시작이 되면 꿈 이야기가 거의 전체 언급의 그러니까 상담 내용의 한 30, 40%까지 가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현실 자체가 너무 꿈 같으면 꿈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담자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꿈이야말로, 즉 실제로 우리가 꾸었다, 밤새 꾸었다라고 말해주는 꿈이야말로 현실이라는 꿈을 해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꿈을 해체하기 위해서, 혹은 현실이라는 꿈이 어떻게 촉발되는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보다 좀 더 깊은 곳에서 꾸어지는 꿈이 필요하다는 것이니까. 현실이라는 한편의 꿈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탐사하기 위해서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꿈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리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즉 현실이라는 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이 현실이라는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층위가 사실상 나뉘어지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 다시 말해서 각각의 문명에는 각각의 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의,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 유교라는 꿈이 있었죠. 유교라는 담론을 중심으로 현실, 리얼리티가 구성이 됐고, 자,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드라마나 뭐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듣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땐 정말 사람들이 꿈을 꿨구나. 꿈 꾸면서 살았구나. 왕이라는 꿈, 혹은 조선이라는 꿈, 명이라는 나라에 대한 사대적 꿈, 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의 꿈을 꾸고 있었구나. 왜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지? 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어떤 태도가 깔려있나요? 지금은 현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을 보고 있어. 지금은 조선시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명에게 저렇게까지 사대를 했을까? 혹은 왜 저렇게 몽골이나 그 외에 흔히 말하는 오랑캐라는 국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제가 했을까? 혹은 일본에 대해서 왜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토록 오인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왜 그런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꿀 수 있는 최대한의 꿈을 그들은 꾸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역시 또 다른 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온갖 종류의 꿈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역시 리얼리티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꿈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지금 역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의 누구보다 우월하다.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계몽주의적 사고는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꿈은 그렇죠. 16세기, 7세기, 18세기 충분히 꿨다라는 거예요. 서구인들이. 그들은 생각했죠. 우리는 우월하다. 그리고 동방은 무지하다.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는 꿈에서 깨어있는데 저들은 미신 속에 쌓여있다라는 방식으로 그들은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또 다른 꿈을 꾸고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디가 더 우월한 주체라는 것을 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을 바디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가끔씩 바디우를 자꾸 불러보긴 하는데 락간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디우가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신체와 언어만 있다라는 담론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신을 믿지 않는 세계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산출해낸 어떤 종류의 주체들에게 발화되는 담론들을 보자면 우리는 이제 신체와 언어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신체가 만들어내는 가상으로서이긴 하지만 아까 매트릭스 이야기를 여러분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크, 가상적 스테이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밖에 탐닉할 것이 없다라는 다원주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 속으로.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각자가 자기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각자가 주어진 쾌락만을 탐닉하고 그것이 가상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영웅적인 표현들을 이제 그만하자. 그것이 제약만을 가지고 어떤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각자의 영역으로 그걸 이제 문화다원주의라고 부르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그 누구죠? 그거 쓴 사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이 그렇죠. 그도 비판했어요. 물론 전혀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마이클 샌들은 락강이나 바디우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을 비난해요. 그리고 나자 그 광장에서 진리를 주장하는 그 영웅적인 행동들을 멈추고 나자, 그 광신적인 태도들을 멈추고 나자, 즉 더 이상 속지 않겠다라는 광신적 태도를 멈추고 나자 광장을 누가 점령했는지 직시하라는 거야. 누가 점령이냐 여러분? 네오콘이 점령했어요. 네오콘이. 미국의 네오콘들이 점령하죠. 그래서 더 많은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것에 대응해서 또 누가 그 광장을 점령하나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후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네오콘들의 그 순진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들의 배후에 누가 있나요? 자본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엄청난 전쟁의 폭풍우가 불러 일으켜지기 시작하죠.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리고 그 이전의 전쟁을 촉발시켰던 모든 종류의 영웅적인 혁명의 태도를 버리자라고 하자마자 결국은 더 큰 전쟁들이 일어나요.
더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 더 큰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게 되나? 무기상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본의 광기와 신자주의의 광기죠. 그리고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광기가 광장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광장을 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주장하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관점은 굉장히 틀리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마이클 샌델의 관점은 굉장히 틀리지만 사실 바디우와 락강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디우와 락강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죠. 마이클 샌델은 광장으로 나가는 주체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락강과 바디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가기 싫어도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우리를 그리로 떠민다는 것이죠. 증상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 그리로, 즉 진리라는 절차가 우리를 아주 허약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가장 미시적인 사건들이 뭔가요? 난 돈밖에 몰라. 나는 내 앞에 쾌락만을 추구할 거야. 난 세상 안 믿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주체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체에게 뭐라고 부르나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다. 저 사람은 그 이전에 그 합리적인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연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게 된 이 주체가 걸린 병은 뭔가? 그걸 바디와 락강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리의 병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한 병만이, 그러한 돌림병만이 결국은 현실이라고 하는 한계에 지어진 영역의 변화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 오토마톤이라는 개념과 투케라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빌려온 개념이죠. 큰 상관은 없어요. 그 기본적인 의미와는. 이 오토마톤과 투케라는 것은 바로 그 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락강 고유한 이론이죠. 자, 먼저 오토마톤의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그러한 진리 사건이 바디우를 읽어보시면 역사적인 장소에서만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역사적인, 아주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역사를 찾아오지 우리 일상은 자주 찾아오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체들은 좀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데 물론 거기에 바디우가 사랑도 진리의 절차다. 진리가 생산되는 장소다라고 말함으로써 어쨌든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개인적인 주체들의 진리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디우의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거시적이에요. 역사적이고. 자, 그런데 이 오토마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진리가 아닌 걸 무너뜨리는 어떤 사건이 진리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것이 오토마톤의 개념인데 그 오토마톤의 개념은 결국 일종의 회귀, 재귀, 되풀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뭔가가. 그래서 반복 강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토마톤은 자동적으로, 자의적으로 뭔가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 이걸 이제 약간 그 부족본 88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토마톤은 즉 기호들의 회귀, 재귀, 되풀이가 우리 자신이 쾌락 원칙의 명령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면 실제는 바로 그런 것들 너머에 위치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선 먼저 쾌락 원칙이 문제라는 거예요. 쾌락 원칙이 문제. 쾌락 원칙이 무엇인지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오토마톤 개념과 연결시켜보세요. 자, 쾌락 원칙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쾌락 원칙은 흔히 알려진 대로 억압하는 기능이에요. 억압하는 기능. 근데 쾌락 원칙 왜 억압하느냐? 쾌락의 초과함은 쾌락처럼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을 항상성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넘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쾌락에 들어가지만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가 터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초과하는 수준에서는 멈추는 거예요. 다시 배가 꺼지고 고파지는, 그래서 배고픔이라는 긴장이 점점 더 강화되는 수준에서는 다시 먹어주는 것이고, 점점 먹으면서 쾌락에 도달하다가 더 많이 먹게 되면 배가 아프게 되죠. 구역질이 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하강한, 즉 먹기를 멈추는, 자, 이 항상성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을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이라고 봤는데 그런데 프로이트의 텍스트에도 그렇고 락강이 주장하는 바에 의한 것도 그렇고 쾌락 원칙이 단지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기원적으로 일단 말 그대로 쾌락이 어디 있는지 표지하는 것 자체가 쾌락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쾌락을 탐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맛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그걸 다시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쾌락 원칙 내부에도 기표의 표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쾌락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그 인간의 사유의 근원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초기적인 상태, 아이의 사유에서 영역에서 벌어지는 그 초기적인 상태가 뭐냐? 환각 속에서 쾌락을 반복하는 것이 사유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라는 거니까. 어린아이가 생각을 시작하는 단계에는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어떤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쾌락을 반복시킨다는 이게 사유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프로이트 정신분석이 생각하는 사유의 기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쾌락이었는지를 표지하고 환각 속에서 그걸 반복한다는 것이죠. 손가락을 빠는 행동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가슴을 빨았던 기억을 표지시켜 놓고 그것을 실제에서 매번 자신이 스스로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쾌락을 사유 속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물들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게 쾌락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 원칙이 무언가에 대한 표지와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자, 그 다음에 항상성이 생겨난다는 것이니까 이 쾌락 원칙은 반복이라는 것의 강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쾌락 원칙의 명령 아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토마톤이라는 거예요. 지금 락강 이야기한 88페이지에서. 오토마톤은 쾌락 원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는 거기가 아니라 그 너머라는 거예요. 실제는. 자, 오토마톤, 즉 기호들의 회귀는 어떤 의미에선 무언가가 지금 나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것이다. 사유 속에서 재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언가가 재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실제는 재현 불가능의 대상이에요. 그게 실제의 특징이에요. 실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제가 뭔가요? 실제는 상징화될 수 없는 것. 기표에 의해서 다시 표현될 수 없는 것. 이게 실제라는 것의 기본적인 태제인 것이잖아요. 실제는 대타자가 아닌 것이 실제인 것이니까. 대타자가 실패하는 지점이 실제인 것이니까 재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한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오토마톤이 그럼 그건 재현이냐?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오토마톤은 기호들이 회귀하는 것이긴 하지만 완벽한 재현은 아닌 거예요. 완벽한 재현이란 뭐냐면 재현의 규정이 뭔가요? 정신분석에서 완벽한 재현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신분석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주체를 대리하는 거. 이게 리프레젠테이션이죠. 재현이라는 것은. 재현은 그래서 대타자 장치 그 자체인 것이니까 재현에는 항상 억압이 작동해야 돼요. 그게 재현이에요. 그 정신분석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재현하면 억압이 작동한다는 거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국회. 지금 요즘에 국회에서 난리가 났죠. 언제나 난리가 나는 것처럼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예산심사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 생각하잖아요. 누가 뽑았어? 할 말이 없어. 우리가 뽑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프랑스어로,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호프레정턴이라고 불러요. 독일어에는 레프레젠탄츠라고 부르죠. 즉 대리자들인 거예요.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을 대리자들이라고 부르니까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 즉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르잖아요.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재현하도록 우리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어떤 법과 장치의 억압 아래에서 그들이 선출됐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거리에 나가서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파업 하려고 하잖아요. 그 민주노총이 청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죠. 탄력 노동제라고 하나요? 지금 탄력 시간 노동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자, 그들은 사실은 국민 전체를 대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건 정확히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이래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다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없으면 체포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리프리젠테이션은 국가 전체라고 하는 즉 대타자의 권력에 의해서 허용된 리프리젠테이션인 것이니까 즉 어떤 종의 억압하에서 통제하에서 선출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현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들이 아무리 국회에서 개판을 치고 난리를 치고 온갖 종류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해도 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탓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잘 뽑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리프리젠테이션은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리프리젠테이션은 결국은 대타자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오토마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토마톤은 뭐냐면 쾌락 원칙의 그물 안으로 걸려든 초과하는 주의 상스의 표지점이니까 자, 그건 불법적 대상인 것이죠. 그 불법적 대상이 지금 나에게 걸려들어서 내 마음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걸 완전히 재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일종의 불완전한 재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재현. 그게 재현되는 건 맞아요. 그것 자체가 실제는 아닌 거예요. 실제는 재현 불가능한 대상인 거니까 지금 락강이 말하듯 실제는 바로 그런 것들 너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마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를 들면 뭐 악몽이라든지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환각이라든지 환상들은 실제 그 자체는 아니지만 실제를 대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불법적 재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불법적 재현과 합법적 재현. 합법적 재현은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불법적 재현은 그 합법적 재현의 세계를 위협해요. 이 두 가지의 대립 구도가 또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점프해서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바로 정치학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담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전부인 것처럼 최장집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뭐냐면 결국 현재 존재하는 합법적 세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그 유지도 중요하고 좋죠.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것 자체는 결국 미래를 가정하지 않는 정치적 태도예요. 미래의 변화 가능성, 진보 가능성, 다른 것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다른 종류의 실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예를 들면 지금 남북관계도 다른 종류의 실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펼쳐질지 우리가 짐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와 대타자의 언어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낡은 체제 안에 있는 것이죠. 낡은 체제는 낡은 대의민주주의가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도 필요하지만 그것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변화하려고 할 때에는 제도권 안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외부의 타격이 오지 않으면 즉 어떤 종류의 혁명이 초래되지 않으면 혁명이 출현하지 않으면 여기서 혁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유혈혁명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혁명도 있고 촛불혁명도 가장 대표적인 혁명의 유형 중에 하나인 것이니까 촛불혁명이 뭔가요? 그 촛불혁명의 시기에 국회를 관찰해보세요 여러분. 여당이고 야당이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촛불을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연 민주당이 탄핵에 그토록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들의 최대 목적은 뭐냐면 자신들의 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당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을 포기하고까지 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런 정치인은 결국 정치권 내부에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리프리젠테이션의 세계 안에서는 결국 우리를 보호해주는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함으로써 그것에 우리가 공허할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 외부에서 언제나 타격이 존재하고 그 외부로부터 외존적인 무언가가 출현해서 결국은 내부의 변화를 이끌게 되는 것을 진정한 정치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정치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정치학. 그래서 정치는 제도권 안에서만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모든 종류의 담론 정치학은 그야말로 보수 정치의 전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변화는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의미 있는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났어요. 권력 내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낸 전례가 없어요. 즉 리프리젠테이션을 100%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정치권의 영역에서만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만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토마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락강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욕망의 차원에서 재차 발생한다. 매일매일 발생한다.
매일매일 꿈을 꾸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락강이. 자,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가끔 영화 이야기 하잖아요. 자, 이전에 제가 영화 이야기 할 때는 보통 제 이야기였는데, 지금 영화 이야기는 락강의 영화 이야기. 락강의 영화를 언급을 자주는 안 하는데 가끔 해요. 가끔. 세미나 11에서는 영화 언급을 제 기억으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세미나 7에서 라돌체 비타라는 영화에 대한 언급을 하죠. 그건 짧게 언급을 하는데, 제가 세미나 7 강의하는 것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지로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오토마톤이라는 개념 혹은 투케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라돌체 비타는 그 이병헌 나오는 달콤한 인생 그거 말고 원래 영화가 있어요. 원래 영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영화죠. 흑백 영화인데 그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라스트 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직업이 파파라치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파파라치라는 단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파파라치라는 단어가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었어요. 그 주인공의 조수, 사진기를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유명인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그걸 파는 그 사람 이름이 파파라치예요. 그 이탈리아 이름이에요. 그 어떤 직업명을 원래는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파파라치인데, 그걸 따서 지금 이제 모든 그런 직업을 파파라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유명한 영화 스타,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뭐 이탈리아에 오면은 몰래 쫓아가서 그 사람들이 뭐 외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팔고 그걸 돈을 벌어오는, 그야말로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사는 어떤 존재인데, 근데 뭐 남자 잘생겼어요. 영화 주인공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마르셀로라는 인물인데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근데 그 인물이 그런 매일매일 파티를 하고 그 파티에 쓴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찍어서 팔고 하는, 자,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또 이 인물에게도 나름 아픔이 있어요. 뭐 이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그 동화가 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펠리니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더덥게 시작이 되고 더덥게 이어져요. 이 라돌체 비타의 인물도 그 쾌락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나도 알아, 이거 덧없는 것. 자,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서 아주 시니컬한 표정으로 매일매일 파티를 즐기고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만나고, 자, 이런 일을 벌여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것은 그 영화의 시작에 어떤 이미지가 등장하냐면, 헬리콥터가 예수상을 이렇게 어딘가에 뭐 건설 현장에 그렇죠, 교회 첨탑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 예수상을 이렇게 운반하는 장면이 나와, 하늘 공중에서. 그리고 그 밑에 건물 옥상의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그것을 보고 저게 뭐냐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약간 조롱 비슷한, 자, 그러한 장면을 처음에 보여줘요. 영화의 시작과 함께. 그게 뭔가요? 신이 죽은 시대예요. 신이 죽은 시대. 신이 죽은 시대에 우리의 쾌락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라돌체 비타가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래서 다 조금씩은 시니컬해요. 다들 그래, 이게 다 환상이야. 그 매트릭스의 그 인물처럼 이 스테이크는 가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티를 이어나가는데 꾸역꾸역 파티들을 이어나가다가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밤새 파티를 하죠. 밤새 파티를 하고 이 남자 주인공도 그 파티에서 온갖 종류의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술, 마약, 뭐 섹스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암시되는 그 파티가 저물어 갈 즈음에 새벽녘에 파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요. 문을 열고 나오자 이제 숲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그 숲에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숲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장면 또한 사실 어떤 그 이전에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에 대한 참조죠. 그 화가의 그 참조되었던 작품에서 야간 사냥에서 이제 말을 탄 기사들이 사냥개들을 앞세우고 뭔가를 사냥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원경에서 처리된 그런 장면들의 모습인데,
야간 사냥이면 뭔가 우리가 뭘 쫓는지 잘 모르는 사냥터인 거예요. 밤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냥 개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개들만 따라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 의존해서 그 숲속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것인데 그 장면을 그대로 패러디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의 모습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욕망을 쫓아야만 하는 그 욕망의 장면들. 그리고 나서 해변이 나와요.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라도 돌체비타의 어떤 그 화룡점정을 찍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새벽이 걸치고 아침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일에서 그 낚시에서 돌아오는 어부들의 배가 등장하고 그 어부들이 뭔가 거대한 것을 그물에 끌고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물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하죠. 제가 조금 전에 쾌나곤 책에 그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도 어부들이 그물에 잡힌 무언가를 끌고 나오는데 그걸 끌고 나와서 해면에 딱 펼쳐 놓으니까 굉장히 큰 가오리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가오리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신기해하죠. 그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뭐 이게 뭐 죽었냐 살았냐, 막 괴물이 같다, 징그럽다, 뭐 아니 저거 봐 눈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응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락강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 지금 봤냐? 그게 이제 1970년인가의 세미나였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상영을 했었나 봐요. 이 영화를 봤고 이 영화에서 이 가오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내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거 제가 처음 읽는 순간 나는 진정한 제자네 라고 생각했어요. 네? 누구나 봐도 그건 큰 사물인 것이잖아요. 약간 그 세미나 책에서 이야기하는 큰 사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상 A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 그 파티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마지막에 확인하는 대상이 뭔가 하면 정말 그들이 따라갈 수 없었을 것만 같은 그들의 욕망을 자극할 수 없었을 것만 같은 기이한 사물인 거예요. 굉장히 징그럽기도 하고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 돌체비타 달콤한 인생이라는 욕망에 관련된 하나의 서사가 마지막 장소에서 발견하는 궁극적인 사물이야말로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락강이 자기 자신의 정신분석 여정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는 장소, 거기에 도달하는 여정이 결국 정신분석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주인공이 거기서 더 시니컬한 표정을 지어요.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지어요. 여러분 그 라스트 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주인공이 그 가오리를 보는데 굉장히 표정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당황한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신기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주 인위적인 표정을 져요. 굉장히 이상한 표정. 지금 같았으면 이상한 발연기다라고 싶을 정도의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짓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돌려서 반대편 사구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구, 해변가에 사구가 있는데 그 사구의 물길 너머를 보게 되죠. 주인공이. 거기에서 정말 정신분석적인 표현, 그 펠리니가 정신분석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정신분석적인, 낙강적인 이미지가 또 등장해요. 그걸로 모자라서. 가오리로 충분했을 텐데 좀 부족한가? 하고 한 장면을 덧붙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뭐냐면 그 물길 너머에 한 소녀가 등장하죠.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그 소녀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짓으로. 근데 안 들려요. 뭐니까. 묵음이에요. 거기는. 영화에서. 그 마슬레가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소녀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떤 의미화도 불가능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셀로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이제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서죠. 그리고 다시 그 파티가 있는 장소로 결국 우리의 삶이 돌아가듯이 결국 욕망의 궁극적인 장소에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니까 다시 우리의 욕망의 파티 장소로 돌아가는데 거기 굉장히 재밌어요. 그 남자 주인공은 돌아가지만 그 여자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돼요. 그래서 여자아이의 시선이 이 카메라가 있다면 마르셀로를 보고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영화가 끝날 즈음에 이 남자 주인공이 돌아서 가고 이 여자아이의 눈이 클로즈업 될 즈음에 카메라를 보면서 딱 끝나요. 응시가 관객을 보면서 딱 끝난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응시가 출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영화가 알려주는 게 당신의 이야기라는 거죠. 원래 영화는 관객을 보지 않아요. 카메라는.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카메라는 관객을 보지 않아요. 혹은 카메라에 등장하는 배우가 스크린의 바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흔히 우리가 뉴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앵커들이 결국 우리를 보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는 그것이
하나의 가상이다. 영화의 공간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해야만 영화로서 성립이 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은 결국 그렇게 가상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게 정신분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가오리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오토마톤 혹은 쾌락원칙이라는 그물 안으로 걸려 들어온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쾌락원칙 안으로 걸려 들어오면 전체적인 재현의 체계를 위협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라돌제 비타라는 영화 속에서 전체적인 재현의 체계는 뭔가 하면 파티의 연속인 거예요. 파티. 영화 배우들이 등장하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거기서 즐거워한다든지 슬퍼하는 이 모든 것이 재현의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환상의 영역인 것인데 그 환상을 위협하는 또 다른 환상이 출현하는 것을 지금 오토마톤이라고 락강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왜냐하면 쾌락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동하니까. 쾌락원칙이라는 것은 환각을 반복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언제든 매번 찾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찾아오는 순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투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투케. 즉 그러한 반복이 주체와 조우하는 방식을 투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토마톤의 개념은 비교적 쉬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럼 반복 감각이구나. 오토마톤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즉 그것의 원인에는 쾌락원칙이라는 기능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그 외상적인 경험이라든지 초과하는 주의상수가 즉 가오리가 우리에게 걸려들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걸려들었다가 한 번 찾아오지 다시 망각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자꾸 우리를 증상의 형식으로 다른 가면을 쓰고 이번엔 가오리였지만 저번에는 뭐 다른 장소에서는 뭐 다른 짐승의 시체로 혹은 인간의 시체로 혹은 다른 무언가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면들을 가지고 우리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오토마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비교적 용이한데 근데 투케는 조금 더 난해해요. 그런데 그렇게 난해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 투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토마톤과 우리가 조우하는 방식이에요. 오토마톤에 휘말려서 우리가 실제와 만나는 것을 투케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공간과 시간성을 부르는 것인데 즉 사건적 시간성, 사건적 공간성을 투케라고 부르는데 투케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발성, 그리고 사소함, 그리고 모호함인 거죠. 락강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득 성경의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게 적절한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베드로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의 날은 도둑처럼 온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실 텐데 주의 날은 좋은 날 아니 좋은 날. 어쨌든 현실이 붕괴되는 날이 주의 날인 것이죠. 근데 도둑처럼 온다라고 써 있잖아요, 베드로서에. 투케가 바로 그런 형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온다는 거죠. 도둑처럼. 일반적으로는 도둑이 누군가의 집을 털면 왜 나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발성이 존재하는데 필연성은 없는데 왜 필연적으로 내가 털린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으니까 우발성이 일단은 투케라는 것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그리고 사소함인 거죠. 즉 큰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큰일인데 큰일이잖아요. 실제가 나를 찾아왔으니 큰일인데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모호해요. 자, 우발성, 사소함, 이 모호함의 반대편에 뭐가 있나요? 필연성과 법칙성과 인과성과 확실성이 있어요. 즉 필연적이고 법칙에 종속되어 있고 인과 논리를 따르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를 상징계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그 상징계의 지배가 멈추는 순간에 발생하는 무언가는 필연성의 반대인 우발성 그리고 확실성의 반대인 모호함 그리고 중대성의 반대인 사소함의 논리로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은 비논리로서밖에 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투케라는 것은 상징계의 균열점이니까 상징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의 중요성을 부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명령할 이름을 상징계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그토록 우리에게 외면당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 임상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 중요성, 이 무게의 선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떤 내담자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내담자는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자, 이런 거죠. 현실에서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석가가 자, 그 꿈은 됐고 그건 좀 지루한데요. 그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어쨌든 어떤 꿈 꾸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면 적응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담자의 리얼리티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징계가 지배하고 있는 장소인 것처럼 당연히 느껴지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분석은 투케의 장소, 즉 모호함의 장소, 사소함의 장소, 우발성의 장소에 더 많은 무게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 이것 자체가 정신분석이 결국 현실이라는 리얼리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대변해주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투케가 원래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인데 왜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그토록 예외적이고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가 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중요하다라는 단어가 상징계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다라는 단어는 상징계일 것이잖아요. 그 상징계에 의해서 셈해진 대상에만 부여될 수 있는 명칭이라는 것이죠. 상징계 외부에서 온 것에는 중요하다라는 단어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이다라는 단어도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상징계의 대상이 아니니까 잘 들어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 투케적인 사건, 상징계가 멈추는 사건, 실제가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 오토마톤과 주체가 조우하는 방식으로 실제에 접근하는 사건을 중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현실의 경중이 뒤바뀌기 시작할 수 있어요. 현실의 경중. 그 정신분석을 받게 되면 그래서 전이가 잘 일어나게 되면 대체로 이런 감정을 호소하시죠. 현실이 되게 모호하게, 몽롱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현실의 가벼움이, 그러니까 현실의 무거움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주목하게 되는 방식으로 뭔가 좀 꿈을 꾸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렇죠. 분석이 잘 진행될 때는 호소 아닌 호소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자, 이거 시각의 영역에서만 한정시켜 놓고 보자면 눈으로 보는 시각의 영역. 주체는 자신이 지배받고 있는 상징계의 틀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계의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예를 들어 선글라스가 무지개 색깔, 그 빨주노초 파란 거 안에 들어오는 그 색깔만 볼 수 있게 만들어진 틀의 안경이라면 다른 색깔은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색깔은.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색깔이 굉장히 많죠. 빛의 파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데 인간이 볼 수 있는 색깔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의 반대편에서는 뭐 강아지들은 인간이 보는 색깔보다 더 한정된 색깔을 본다라고 이야기되잖아요. 색깔은 더 많아요. 더 많을 수 있고 다른 색깔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색깔들은 결국 시각을 지배하고 있는 상징계의 틀이라고 볼 수 있는 은유하자면 상징계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만약에 우리를 순간 흔들면 그것은 그냥 유령처럼 느껴지고 모호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의 중요함을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배제되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상징계는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음으로써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호언 중독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온 외재적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외존적인 것을 주체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징계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바디의 용어를 빌어서 에베느멈이라고 말하는 거,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 이벤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투케는 정확하게 사건적 시공간을 말해요. 사건적 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것. 그 바디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 현실의 리얼리티의 세계가 그것을 파악하는 방식은 언제나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고, 락강은 뭐 상징계, 대타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바디우는 백과전술적 지식의 체계라고 불러요. 다 같은 개념이죠. 다소간에 겹치는 개념인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사건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혹은 그 사건의 그 모호함을 상징계나 백과전술적 지식의 체계나 고정관념이 사유화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단어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지식의 체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클리셰로 간주하는 것이죠. 아,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의 새로움에 우리가 방어하는 방식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범주 내부로 끌고 들어와서 귀속시키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죠. 꼰대 담론에 여러 범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범주들이 있죠.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자, 누군가가 새로운 무언가를 했어요. 젊은이들이, 어떤 청년들이 새로운 것을 주장하고 새로운 사건에 휘말렸어요. 그럴 때 자, 꼰대 담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이는 거예요. 저거 내가 옛날에 해본 거예요. 이런 사건 나도 겪어봤어. 라는 방식으로 이들의 새로움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은 락강과 바디우가 말하는 대타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인 거라는 거죠. 어떤 새로움의 균열이 출현하면 그건 균열이에요. 그래서 전체의 체계를 흔들어요. 다시 말해서 꼰대들이 속해 있는, 꼰대라고 하니까 저도 포함된 세계인이 하니까 가슴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성세대가 속해 있는 권력장을 흔들기 때문에 항상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성세대의 의식적인 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무의식의 차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움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출현하면 새롭다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새로움이라는 단어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건 이런 거야 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새롭다, 새롭지 않다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기성세대가.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이건 새로운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어떤 기성세대가 정말 참신한데 라고 말하는 건 일종의 모욕이에요. 그자가 참신하다고 알아봤다면 이미 그자가 알고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사건이니까 참신한 게 아니에요. 위협해야 참신한 거예요. 그들의 세계가 불안을 느껴야 진정으로 참신한 것이죠. 그래서 저항이 있으면 비로소 무언가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투케는, 사건은 백과전술적 지식의 체계의 권력이 그것을 이미 존재하는 지식의 리스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 그건 낡은 거야.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어.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방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굉장히 많은 새로움의 사건들이 결국은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타협해요. 그리고 클리셰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 되어버리죠.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 이미 알려졌던 어떤 것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귀속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임상적인 차원으로 락강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락강이 표현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텍스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만약 대타자라는 개념이, 자, 대타자라는 것은 백과전술적 지식의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타자라는 개념은 그렇게 일단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타자라는 개념이 신체에 대한 언어의 타자성에 토대한 것이라면, 자,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신체에 대한 언어의 타자성. 자, 우리의 신체, 철학적 영역에서는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신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신체에 대한 그것을 지배하는 언어의 타자성에 토대한 개념이라면 이게 대타자 개념이에요, 여러분. 혹은 백과전술적 지식의 체계라는 바디의 개념이 그거인 거예요.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존재를 타자의 언어가 분절하고 지배해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감당해야겠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신병적 유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숙명이에요. 타자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가 남김없이 분절되는 거죠. 첫 번째 죽음을 받아들여야 인간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문명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와 같은 언어 대타자의 권력에 대해서 또한 절대적 타자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타자인 것. 절대적 이질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타자의 대타자, 즉 로트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대타자의 개념은 만일 그것이 다시금 신체라는 범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언어의 질서의 오작동이라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제가 텍스트에 표현을 했어요. 이게 조금은 꼬인 표현이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언어 질서의 오작동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즉, 제가 지금 대타자의 대타자는 뭐냐? 즉, 오토마토는 어떤 장소이냐, 초키는 어떤 장소이냐를 설명할 때 항상 암시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정관념이 정지되는 순간이다. 백과전설 지식의 체계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이다. 그 증상적 순간이죠. 또는 언어의 대타자가 균열을 일으키는 간극의 순간이다. 즉 세미나 10에서 무의식어가 표현되는 그 순간인 것이죠. 이 오작동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 앞서 설명된 만약에 그 대타자의 대타자가 다시금 신체의 범주로 돌아오지 않는 한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자, 신체의 범주로 완전히 돌아오면 그게 뭐가 되냐면 대타자의 대타자는 이제 신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미나 11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의 신체는 그냥 물질이죠. 그리고 그 물질 위를 리비도가 떠다니고 뭐 충동이 떠다니고 있어요. 아직 분절되지 않은 상태의 충동, 그걸 다형적 충동이라고 부르죠. 자, 이 충동의 지대가 있고 이걸 신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신체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충동과 본능이 다른지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여러분들에게 지어드렸죠. 자, 우리의 신체는 그거예요. 자, 물질적이기보다는 그 물질 위를 떠다니는 충동의 흐름을 일단 신체라고 보는데, 자, 그 신체와 대타자는 일단 서로 이질적이에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규범적 언어의 세계, 상징계와 신체는 달라요. 그래서 락강이 그걸 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체에 대해서 타자라고. 자, 그런데 그 신체에 대해서 타자인 이 언어의 권력이 신체를 장악하면 첫 번째 죽음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타자만 남게 돼요. 왜냐면 신체는 죽었잖아요, 이제. 소멸했잖아요. 그래서 대타자만 있는 거예요. 대타자만. 그래서 대타자만 있어요. 신체가 완전히 장악당해서. 대타자만 있지만 대타자가 아닌 순간도 존재하죠. 바로 이 신체를 장악한 대타자가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니까 그 균열의 순간을 대타자의 대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전적으로 신체는 아니고 이 대타자의 종속된 개념인 거예요. 대타자가 오작동을 일으키려면 대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오작동을 일으키려면 일단 언어가 작동을 해야 오작동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타자만 있고 신체는 아직 아주 미약하게만 있어요. 즉 대타자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의 신체가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상인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증상, 우리의 신체적인 소마틱한 증상, 시민성 증상들인 것이죠. 즉 대타자가 스스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순간과 공모해서 신체가 자신을 표현하는 순간을 증상적 순간이라고 부르니까 여기서 주도권은 언제나 대타자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것이 다시금 신체로 온전히 돌아오는, 신체라는 범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도 가정할 수 있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돌아오지 않는 한 언어의 질서가 언어의 질서의 오작동이라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범주로 돌아오는 순간도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그게 바로 세미나 20인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세미나 20에서는 신체가 언어라는 것에 거세질 수 없이 주의상스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체라는 어떤 특정 지점의 주의상스가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죠. 이게 락강이 세미나 20에서 즉 70년대에 보여주는 변화예요. 그런데 세미나 11에서는 지금 64년의 이 시점에서는 아직은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대타자의 대타자는 있지만 이 대타자의 대타자가 가능하려면 대타자가 선언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상징계 질서에 대한 우선권을 여전히 그것을 공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세미나 11의 또 다른 강력한 특징이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락강의 이론의 여정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미나 11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리저리 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복잡한 개념이니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별로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즉 주의상스는 독자적이라는 거예요.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주의상스는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작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미나 11에서의 충동 개념은 주의상스 아니죠. 충동 개념은 거세가 있어야, 즉 결여가 있어야 작동한다는 거예요. 간극이 있어야 작동한다는 거죠. 그 결여, 거세, 간극은 대타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니까 세미나 11에서는 여전히 충동이 결국은
대타자라는 것의 거대한 힘의 외곽지대에서 혹은 그것의 균열 지점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될 수 있으니까 충동은 절대적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라칸이 어떤 때 쓰냐면 독립되어 있을 때 써요.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서 작동할 수 있으면 절대적이라고 표현해요. 라칸이 압솔리라고 표현해요. 종속되어 있지 않고 상호적이지 않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건 절대적인데 그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충동은 아직 없어요. 그것은 세미나 20부터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투케와 오토마톤 정리를 해드리자면 투케는 사건적 자리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건적 자리니까 이 사건적 자리 시공간은 시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징계의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소통할 수 있어야 시공간인 거예요. 시공간. 지금 몇 시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은 아직 밤이야 라고 말하면 자 그건 소통, 그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몇 시에요? 라고 말하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어요. 그걸 시간이라고 불러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마음은 작년 휴가지에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뭐 시를 쓸 수 있겠지만 대화가 안 되죠. 시 공간은 뭐냐면 소통 가능성을 말해요. 최소 단위, 소통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최소 단위가 시공간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시공간은 결국 상징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투케는 어떤 시공간을 갖고 있는가? 투케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이 있겠죠. 투케에게도. 즉 사건이 발생하는 자리에게도 그것이 있을 텐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징계의 것이기 때문에 투케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인식이 되는가 하면 항상 어긋난 장소 아니면 항상 너무 늦었거나 너무 빠른 거예요. 어떤 정확한 시점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너무 일거나 너무 빠른 것. 혹은 너무 앞서갔거나 너무 뒤처져갔던 것. 너무 왼쪽이거나 너무 오른쪽인 것. 항상 우리가 겨냥하는 그 장소에 없는 것. 이게 투케예요. 이게 바로 실제가 우리를 찾아오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는 상징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투케를 사건적 자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건적 자리라는 표현은 바디우의 표현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도 돼요. 똑같아요. 바디우를 이렇게 읽으시면 정확하게 바디우가 사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제 세미나 11 강의를 들으시면 나중에 바디우의 존재 사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철학자가 되셨을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게 읽힐 거예요. 유사성이 어마어마해요. 둘 사이에. 자, 그래서 투케는 사건적 자리이고 오토마톤은 뭐냐? 그러한 사건이 단 한 번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신분석의 특수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바디우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공백은 어디서나 우리를 위협하고 떠다닌다라는 거예요. 즉 존재의 질서가 공백을 완전하게 억압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공백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온다. 진리의 사건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라칸은 그냥 오토마톤이다 라고 표현을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토마톤은 자동반복이다. 그걸 자동반복적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퀘라원칙의 그물에 걸려서. 자,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의 설명을 팔루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타자의 법칙에 분절되는 우리의 삶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팔루스의 집에 되는 삶이에요. 팔루스의 집에 되는 삶. 팔루스라는 개념은 지금 세미나 11에선 등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화요일 강의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요 강의 듣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팔루스가 의미론적으로 뭘 뜻하나? 남근이야, 남근. 팔루스, 남근. 남자의 성기를 말하죠. 근데 상징적인 성기인 것이죠. 즉,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가 갖고 싶어 하거나 되고 싶어 하는 것. 즉,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되는, 자, 우리 집에 있는 그 아버지도 되겠지만, 그 아버지 말고, 보다 완전한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가 빌빌거리고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상적으로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그 남자가, 그 지배자가, 가지고 있고 향유한다. 그걸 통해서 성적인 향유를 한다. 혹은 그걸 통해서 삶을 완벽하게 향유한다라고 상상되는 그 사물이 팔루스예요. 모두가 그걸 갖고 싶어요. 그게 프로이트가 혹은 라깡이 욕망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걸 갖고 싶어요.
남자들은 빨리 아버지처럼 커서 어른이 되어서 그 남근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반면에 가부장적 체제 내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여아들에게는 그러한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요. 여자아이들은 알아요. 조금만 나이를 먹어도 결국 자신의 인생이 남자들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강제받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지 않아도 보는 현실이 그런 현실들인 거죠. 남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자신이 정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자아이들은 인식하죠. 그래서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나요? 팔루스를 갖지 못한다면 팔루스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자신의 몸을 치장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욕망의 두 모순된 구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모순된 구조인가 하면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소외시키게 되니까. 타자로부터 배우는 욕망의 구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결국 기껏해야 지배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고 남자아이들은 기껏해야 갖지도 못할 팔루스를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팔루스는 어른이 되어도 어디에도 없어요. 결국 내일만 약속해요. 내일은 가질 수 있겠지. 그러다가 80이 돼서 죽는 거예요. 결국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그 팔루스라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녀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소외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환상이 구성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팔루스적인 환상이고 의미화의 체계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인류의 문명이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루틴화하는가, 재생산해내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팔루스의 지배가 결국 대타자에 의해서 분절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걸 락강은 지금 이 세미나에서 백일몽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렇게 잠자는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이가 불타는 꿈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두가 잠든 세계. 그게 지금 우리의 세계예요. 모두가 지금 팔루스라는 꿈을 꾸면서 백일몽의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일종의 가수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잠든 우리 모두의 세계에 잠을 깨우러 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잠을 깨우러 오는. 그 잠을 깨우러 오는 사건을 투케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잠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락강의 꿈 얘기. 이 부분 수업을 들으시면 예전에도 이 부분 수업할 때 저도 재밌었고 듣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왜 재밌냐면 제가 락강이 꾸었다는 꿈을 저 나름대로 덧붙여서 진짜로는 이런 꿈을 꿨을 거야 라고 락강에게는 조금 모욕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덧붙여요. 자, 세미나 11을 읽어보시면 락강이 굉장히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죠. 자기가 연구실에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꿈이었는지 어떤 꿈이었는지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바로 아이가 불타는 꿈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만 하니까 엄청나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예전에도 그랬고 처음 세미나 11을 읽을 때부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을까, 락강은? 자, 락강이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겠다. 라는 욕망 속에 들어가죠. 자, 락강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봤는데 락강이 실제로 다급한 노크 소리라는 표현을 써요. 다급한 노크 소리. 연구실 바깥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노크 소리를 냈어요. 노크를 한 거죠. 들어가겠다고. 다급하다는 건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불타는 꿈에서 아버지가 잠든 문지방 너머로 불길이 솟아오르듯이 지금 락강의 문 바깥에서, 락강의 연구실의 문 바깥에서 뭔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락강의 태도가 아버지와 굉장히 똑같아요. 아이가 불타는 꿈에서의 아버지와 굉장히 똑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일어나서 불을 끄는 대신 잠들어 버리죠. 락강도 일어나서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대신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그리고 그 노크 소리를 재료로 해서 잠이 연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던 아이가 불타는 꿈에서 설명을 드렸던 꿈에 특수한 기능이 등장하죠. 자, 잠이 쾌락원칙의 기능에 자극을 받아서 자신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건 더 달콤할 수 있잖아요. 깨어나는 것보다는 깨어나는 건 어쨌든 뭐 피곤한 일이고 싫은 일일 수 있으니까 잠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자극을 재료로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아버지가 불길의 이미지와 그 어떤 자극을 받고 다시 깨어나는 대신 잠이 든 이유는 그 불길이 주는 불길한 것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방어적인 욕망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락강이 다급한 노크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고 다시 잠이 든 것은 그것을 꿈을 통해서 잠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다급한 노크 소리에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락강이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락강이 굉장히 유명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간단하게. 즉 프랑스어에는 느라는 허사, 엑스플레티브를 제시를 해요. 느, ne.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물론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없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간단해요. 설명하기가 사실은 이해하시기가.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나는 그가 오기 전에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가 오기 전에 돌아올 것이다. 자, 이건 중립적인 문장이죠. 나는 그가 오기 전에 돌아올 거야. 난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돌아올 거야. 자, 그런데 이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오는 걸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와야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거기에 내가 지금 이 장소를 떠나지만 이 장소는 잘 지키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온다면 이 장소에서 뭔가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B라는 사람이 A라는 나는 B라는 사람이 이 장소에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럴 때 한국어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나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냥 표정인가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그 말을 하면 되나요? 자, 그런데 프랑스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중립적인 표현을 먼저 쓸게요. 주 호비앙드레는 나 올 거야. 나 미래 시제. 주 호비앙드레 하면 나 올 거야. 아봉은 before예요. avant qu'il vienne. avant que il vienne는 그가 오기 전에 나는 돌아올 거야. 자, 이게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나는 그가 오기 전에 돌아올 거야. 주 호비앙드레 avant qu'il vienne. 자, 그런데 이걸 느라는 부정의 허사를 붙이면 주 호비앙드레 avant qu'il vienne. 그 일느 비엔, 그 일느를 붙여요. 느를 붙여요. 비엔이라는 분이그라는 동사 앞에, coming이라는 동사 앞에 느를 붙여요. 그러면 그가 돌아오지 않기 전에 원래는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프랑스어로 처음 공부하실 때 잘못 해석하면 나는 그가 돌아오지 않기 전에 돌아올 거야. 라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나는 그가 오기 전에 다시 돌아올 거야를 느라는 단어를 써서 걱정의 뉘앙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걱정의 뉘앙스. 나는 걱정이야. 그가 오지는 않을까. 야, 이 표현은 우리 아래도 있죠. 자, 나는 걱정이야. 그가 오지나 않을까는 나는 걱정이야. 그가 올까봐 라는 똑같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오지나 않을까? 그게 그 사람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그 사람이 올까봐 걱정하는 것을 난 지금 걱정해. 그 사람이 오지나 않으니까 걱정이야. 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올까봐 걱정인 것이지 오지나 않는 걸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말에 있는 허사인 것이죠. 자, 느가 그런 역할을 해요. 느가. 즉 부정의 엑스플레티브라는 허사를 포함시켜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뉘앙스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발화 속에.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꿈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문법이라는 거예요. 꿈이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제와의 만남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언제나 사유한다는 거죠.
즉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충동과 욕망의 근원적인 원인의 장소와 만나는, 즉 오토마톤의 작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의 무의식이 문법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발화가 사용하는 문법이란, 즉 느라는 엑스플레이티브라는 허사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꿈이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락강의 꿈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다급한 노크 소리에 대해서 락강이 불안을 느꼈다면 꿈은 뭐뭐 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재료로 잠을 연장시켜요. 깨어나는 것을, 즉 그래서 깨어나서 그 불안정해 보이는 혹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실제 사건과 대면하는 대신 꿈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어떤 장소인가요? 꿈은 현실보다 억압이 느슨해요. 그래서 꿈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근원적인 진리와 더 쉽사리 만나도록 해주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걸 지난번 강의에서, 아이가 불타는 꿈에 관련된 강의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현실의 부정적인 사건과 만나지 않으려고 꿈을 꿨는데 꿈은 보다 근원적인 현실로 주체를 데려가게 됐다. 현실에서는 단지 불타는 아이가 불타는 아이의 꿈에서는 단지 자신의 아들이 상실되는 꿈이지만, 현실이지만 그 꿈 속에서 이 아버지가 본 것은 아들 이전에 상실했던 보다 근원적인 상실의 장소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상징적 아버지에 대해서 왜 나를 거세하셨어요? 왜 나에게 낙원을 빼앗아 가셨나요? 왜 나에게 첫 번째로 트라우마를 안겨주셨나요? 라고 호소하고 비난하는 그 장소로 아버지를 데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 그 해석하면서 강의를 정리해 볼게요. 락강은 연구실에서, 저희 추측이지만 그래도 64년도의 시점을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충분히 락강이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급한 노크 소리는 결국 국제정신분석학회 파문 결정이 내려졌는지 안 내려졌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소설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노크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죠. 그때 락강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하나는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거의 그럴 것 같은, 자기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반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결국은 파문이 실현이 됐구나라는 현실을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든 락강은 그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불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한 현실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재료로 꿈을 꾸기 시작하죠. 자, 어떤 꿈을 꿨을까요? 어린 시절에 꿈을 꿨을 거예요. 락강은 자신의 아버지를 꿈에서 만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락강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 세대의 아버지들이 되게 그래요. 락강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보다는 훨씬 젊지만 미셸 푸코의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몇몇 예외적인 철학자들 빼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대 20세기의 스타 철학자들의 아버지의 세대를 이제 올드 프랑스라고 불러요. 올드 프랑스. 굉장히 보수적인 세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는 전혀 다른 세대인 거예요. 제국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가톨릭적이고, 락강의 아버지도 정확히 그랬던, 그리고 자본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자본가이고, 그 아버지의 엄격한 그러한 이미지를 꿈속에서 보았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즉 아이가 불타는 꿈에서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혹은 아버지에게 비난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꿈에서 듣고 다시 깨어난 것은 아닐까.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요? 현실에서의 파문보다 더 근본적인 파문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파문했더니 이거 만나는 것이죠. 아버지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파문의 장소,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이를 떼어놓는 방식으로 거세했던 근원적인 장소로 들어가는 그 꿈의 에피소드가 락강을 찾아왔을 수 있고, 락강이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불타는 아이가 불타는 꿈에서의 아버지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즉 근원적인 장소에서 비난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락강은 다시 깨어나요. 깨어나서 어디로 가나요? 현실이라는 백일몽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보다 안정적이고 억압적인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락강은 잠에서 깨어나고 문을 열고 나아가서 어떻게 됐는지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국 파문의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현실을 수습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렇죠. 레기스트로스에게 전화하고, 강의실 좀 알아봐달라고 전화하고, 고등사범학교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좀 강의하게 해달라. 나는 이제
프로이트를 죽였다. 프로이트를 넘어서고자 하는 숙명적인 절차가 자 이것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온갖 종류의 합리적인 설명을 스스로에게 곁들이게 되겠죠. 자 그러한 절차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결국은 현실이라는 재현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 본인에게 가해진 그 파문의 결정이 보다 근본적인 파문의 장소로 자신을 데려가려고 하는, 즉 실제의 장소를 자신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락강이 말하고 있자는 나머지 꿈에 대한 절의 해석이기보다는 저의 소설이죠. 그런데 제가 쓰는 지금 쓰고 있는 락강의 정치학 세미나 11의 강의에는 포함이 될 거예요. 포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좀 주겠죠. 자, 오늘 강의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광고도 아니고 광고의 말씀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세미나 11이 책으로 나올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진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바빠져서 그런 건지. 자, 그래서 어쨌든 내년 1월, 2월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는데 락강의 정치학 세미나 11의 강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올 텐데 9강까지예요. 9강까지.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